연구를 시작하면은 그동안에는 논문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논문이 끝이 아니라 특허를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업화를 해야 된다. 기술만 훌륭하면 된다 라는 이런 사실 착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핵심 기술 그리고 뛰어난 기술들이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된다. 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못하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반드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진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든가 좀 어떤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 저희 출연연이 갖고 있는 게 외부의 어떤 산업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어느 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 다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고강본 선임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항우연 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님, 네, 그다음에 유장수 AP유성 회장님, 박희재 서울대 AI밸리 단장님,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 회장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상을 바꾸는 1분 토론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이 국가 생존 담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 출연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먼저 원장님, 좀 우주가 글로벌 화두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 항우연의 역점 이 추진 전략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주 시대가 시작한 지 지금 65년이 지났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긴 건 딱 반절이고요. 33년째입니다. 저희들은 30년 이상을 했지만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압축하면 저희들 그 실용급 인공위성 기술을 자립을 하는 거, 그리고 우주 수송에 대한 능력을 확보해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 지난 30년 동안 저희들이 했던 거는 이제 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시리즈,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차세대 중형위성이 등 9개 위성을 개발을 했고요. 8개 위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사체는 이제 누리호를 완성하게 되면 1차적인 거를 거의 완성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국가 인문형 연구 충실하고 계신데 임팩트 있는 연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술 사업화까지도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업가 정신. 그렇죠.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죠. 기업가 정신. 자,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 이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정말 영향력이 큰 결과물을 좀 내놔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 출연연, 특히 이 항우연에서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좀 충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저희들이 산업화로 연결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항우연의 우주개발 자체가 도전의 역사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이제 항상 우리의 역량을 넘어선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이제 최선을 다했고요. 단지 아쉬운 거는 우주 분야가 산업화 단계로 이제 창업이 좀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야흐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들어들었고 이 세계 우주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1%도 되지 않지만은 이게 굉장히 도전이기도 하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30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미래혁신연구센터 이런 것도 신설해서 발상의 전환을 이제 주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좀 관장하고 계시는데요. 출연연에서 기업가 정신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고 또 그걸 함양하기 위해서도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출연연들이 다 좀 성격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다 기업가 정신이 다 뭐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아마 산업계 연계형으로 우리가 분류될 수 있는 뭐 그 선두주자가 이제 애트리 전자통신연구원이 있고 몇 개 이제 연구원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창업이라든지 기업가 정신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에 또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고 또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제도 시스템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창업이나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출연연도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들을 통해서 국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 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할 거는 기업가 정신은
도전 정신, 모험 정신을 뜻하거든요. 그냥 창업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그보다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단장님, 그 국립대 실험실 창업 1호 교수로서 이제 출연연이 국가 R&D 이 거점 역할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의 83.2%가 대학하고 출연연에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서포트하는 그 R&D 비용도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20조가 훨씬 넘어가는 국가 R&D가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GDP 대비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훨씬 넘어가는 1등이고요. 절대적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6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그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즉 결과 성과물은 정말 대단히 아주 빈약하고 참 어렵다. 먼저 상업적 부가 창출 20등, 그다음에 상업화 43등.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역할이나 존재감이 거의 뭐 이제 OECD 거의 바닥 또는 뭐 그 바깥에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0등 아래 인풋을 가지고 40등 바깥에 아웃풋을 내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현재 현 위치다. 감사합니다. 출연연이 또 우리 대학에 대해서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총장님, 카이스트 총장으로서 지금 뭐 국방기술이라든지 국가 전략기술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잖아요. 또 같은 대덕연구단지에서 출연연하고도 프로젝트도 많이 해보셨는데 평소에 좀 어떤 문제의식을 좀 갖고 계세요? 네, 저희 카이스트는 이제 주위에 있는 출연연구소하고 많은 연구 같이 하고 교류도 많죠. 우리 출연연구소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은 좀 더 잘하려면은 좀 호흡을 길게 가는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위 여건들이 좀 팍팍하죠. 그런 거는 인정하지만은 또 호흡을 길게 가서 가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항우연 같은 데는 뭐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소들은 좀 정부가 빨리 해달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회사를 좀 도와주라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면은 길게 이게 장기적으로 하지 못해서 기초가 좀 약해지고 또 여유 있게 창업 기업가 정신을 조성한다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정부나 NST에서도 너무 또 단기 성과를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래서는 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황 회장님, 그 국가 전략 기술인 또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뭐 태양광 장비까지 해서 선도자의 길을 좀 계속 걸어오셨는데 좀 이 과정에서 산학년 협력 또 출연연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많이 해오셨잖아요. 좀 어떠세요? 주문할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는 사랑과 지식과 기술은 영원한 미완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면적의 0.01%고 인구는 0.7%고 0.07%인데 천연자원은 하나도 없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출연연이나 기업, 과학자나 기술자가 힘을 합쳐서 세계 경쟁에서 이겨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출연연과 기업이 협력할 수 있고 과학자와 기술자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유 회장님, 그 출연연에 근무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예. 네. 이렇게 하시다가 20여 년 위성 업체를 창업한 우주 1세대 기업인이신데 출연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듯 싶어요. 네. 예, 전 세계가요 우주 산업이 뉴 스페이스라 그래요. 이제까지는 국가가 우주 분야를 주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민간 기업이 어떤 분야에서는 이제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그런 단계로 갑니다. 앨런 머스크도 뭐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서 콜로니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주 산업이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요. 우리도 민간 중심의 어떠한 대형 우주 산업을 이제는 생각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닌가 봅니다. 네.
이제 올드 스페이스에서 뉴 스페이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속에서 항우연도 기업에 적극적으로 기술도 이전하고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자리에는 또 우리 항우연의 위성 파트나 또 발사체 쪽 이런 연구원들, 석박사 생, 또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 중진공동 또 외부 관계자도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항우연 또 전반적으로 출연연에서 도전정신, 모험정신 이런 기업가정신 문화가 좀 충만한지 아니면은 어떤 점을 좀 혁신해야 되는지 제안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중진공 벤처투자처장님도 좀 보이는데 좀 어때요? 출연연의 기술 기반 기업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한 거잖아요. 예. 굉장히 꿈을 크게 갖고 왔는데 이전에 이제 키스트나 애틀이 저희가 쭉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에도 굉장히 좋은 스타트업 기술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니까 약간 좀 실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럴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우리 우주항공과 관련된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직은 레벨이 좀 뭐 아까 말씀하시기에 좀 낮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저력이 저는 굉장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원래 굉장히 미약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글로벌 강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항우연은 국가 임무형 연구가 우선이거든요. 예. 기업에 대한 이제 기술 이전, 뉴스페이스로 가야 되는 또 책무를 지고 있고 직접 또 창업에도 도전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예. 위성하고 발사체 쪽에서 항우연을 비롯한 우리 출연연에서 이런 도전정신, 모험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건설적 제안을 해주실 분 없어요? 예. 미래혁신연구센터의 최준민입니다. 항우연이 창업하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우주 쪽이 굉장히 큰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창업하셔가지고 성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그러니까 큰 실험실이나 조립실을 갖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금 원장님 여기 보니까 항우연이 경직돼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이게 네. 국가에서 주어진 숙제만을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숙제만 하는 약간의 모범생 집단이거든요. 네. 종진공에서 오신 분이 실망을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외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는 이 우주 쪽은 좀 다른 형태의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성과를 낸 조선, 반도체, 어떤 기계자, 자동차라든가 어떤 지금 국방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도전적 요소가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뉴스페이스가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걸 바탕으로 잘 이루어 나가면 충분히 더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제 모범생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죠? 한번 일 저지르는 좀 말썽꾸러기가 좀 필요한 또 때이기도 한데 총장님 카이스트 분위기는 어떠세요? 글쎄요, 작년 같은 예를 들면은요, 창업한 개수가 2.5배 늘었어요. 예, 그건 아마 자꾸 창업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또 교수고 학생이고 창업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이라는 건 어려운 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도전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도전하는데 무슨 허가냐? 그냥 나 도전한다 신고만 하는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간소화되니까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총장님이 괴짜 총장이잖아요. 별명이 또 학생들에게도 괴짜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출연연 연구원 분들에게도 좀 한 말씀 좀 부탁 좀 해주시죠. 저는 기관장님들께 좀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를 할 때 좀 옆에서 격려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한 짓 하더라도 그래 잘해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야단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이 창업을 하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실험이나 이런 거를 어디 나가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하던 연구실에서 그냥
슬금슬금 좀 연구 좀 창업하고 좀 겹쳐서 하더라도 괜찮게 좀 눈도 감아주고 그러셔야지 칼같이 잘라가지고 이건 뭐 기업에 관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공공에 관한 거라고 구분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좀 눈도 좀 감아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공사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출연연이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한 565개 기업들이 그동안 창업을 했었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한 418개 정도가 이제 계속 아직 운영 중인데 반가운 소식은 뭐냐면은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그 중에서 한 60%, 한 24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출연연에서도 이런 창업 분위기, 창업 환경이나 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고치게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출연연 기관장님들이 격려하는 분위기인 건 분명합니다. 출연연도 좀 굉장히 지금 도전적인 분위기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2, 3년 지나면 좋은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한양희 회장님의 창업 스토리를 쭉 보면 거의 퍼스트 무버의 길이에요. 기업가 정신에 충만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대학이나 이런 출연연하고도 공동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떠세요? 좀 뭐 변화가 실제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창업할 때는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거의 제로였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과 기술은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1등과 혁신은 먼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잘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잘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쟁에서 세계 1등으로 하기 위해서는 좋은 파트너와 지속 가능한 분업적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이 배우고 머리 좋고 인프라를 많이 갖추고 있는 출연연에서 앞장서서 먼저 잘할 수 있는 분업적 협력을 좀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좀 산학년 전체로 좀 논의를 확대해서 과연 우리 출연연과 이 대학이 좀 국제 경쟁력이 있는지 또 나아가 산학년 협력이 실질적으로 그 생태계가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좀 평가 좀 해주시죠. 20세기의 최고 경제학자 슌페터는요, 우리가 서스테인하고 서바이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은 그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혁신이라 우리 연구소에서는 R&D 혁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돼서 불이 붙어야 된다. 이 두 개가 바퀴를 돌려야 된다. 숫자를 좀 말씀드려 보면은 최근 뭐 대학 우리 연구소 공통적으로 최근 산학협력 기술 이전 건수 과거에 비해 10년 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반토막, 3분의 1 토막 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출연연 데이터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카이를 보면 서울의 우리나라 대학들의 평균 연평균 기술 이전 건수가 10건 내외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10억에서 20억 보고 그 부분입니다. 커머셜 섹터에 대해서는 거의 아웃풋이 없다. 거의 신경을 안 쓴다. 이거는 none of my business. 이거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이런 이런 그 벽이 있다. 이 벽을 깨어넘어야 된다. 네. 이렇게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진짜 20년 전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 아니었어요? 이렇게 도전하셨을 때 유 회장님이 그때 어땠습니까? 네. 예, 그때 출연연 분위기 좀 어땠고 그때 어떻게 창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여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한 지가 어제 같은데 지금 벌써 22년이 됐네요. 예,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은 여기서 근무할 때가 참 그립기도 합니다. 저도 연구원이었지만요. 좀 기업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항공우주연구소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파이오니어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그 분야에 공동 개발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술 개발에도 이게 시장에 가가지고 판매가 돼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만 개발해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시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출연연이든 어떤 조직이든 문화를 바꾸려면 사실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잖아요. 시스템도 좀 혁신해야 되고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 그런 또 문화 또 그런 그게 전반적으로 모여서 생태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총장님 한번 카이스트 총장 지금 취임하신 지도 벌써 한 1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1년 예. 넘었잖아요. 여러 혁신 실험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서 우리 출연연에다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한번 뭐 제안하실 게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희 이제 학교하고 또 연구하는 기능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학교에서 너무 하던 거 계속 열심히 하지 말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는 이제 공부 너무 하지 말자. 좀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연구소에서도 좀 통할지 모르겠어요. 하던 것만 너무 하지 말고 다른 거 해오면서 해서 새로운 걸 하자.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님들이나 이 기관장님들께는 저는 여기 연구원님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 저희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적극 공감하는데 과학 발전 진흥하는데 열심히 중요한데 그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여기서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면은 진흥하지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진흥이 잘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돈을 잘 벌게 하려면은 기업을 많이 만들게 하고 또 기업이 잘 되게 하려면은 금융인들, VC, 벤처 캐피탈리스트를 옆에 붙여서 도와주고 또 법률가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소에서도 공동으로 그 법률 서비스 또 금융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접목을 해주면은 좀 더 도전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총장님의 제안은 거의 기존에 항우연 하던 업무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우연은 그동안에 위성이다, 발사체다, 국가임무용 연구에 일단 충실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거기에 쌓인 노하우를 기업들에게도 좀 이전을 하고 또 연구원들이 창업하게끔 적극적으로 장려를 좀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좀 솔직히 이 항우연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고 원장님이 어떻게 좀 바꿔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도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사실 창업이라는 걸 저를 방점이 찍진 않았지만 작년 1년 이상을 해서 저희 조직 문화를 바꾼다라거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는 제가 매일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면 기술은 발전한다. 저는 30년 제가 개발을 해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건 생각이라든가 사람이 가진 꿈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자리 잡아주면 나머지는 따라올 수 있더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좀 자유롭게 그걸 하라고 했는데도 사실은 손드는 사람이 불행하게 아직 없습니다. 출연연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출연연 순회하는 토크 콘서트 끝나면은 중진공이 진주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수초등학교 거기에 삼성 이병철 전 회장, 그 다음에 효성 조홍재 전 회장, 그 다음에 GS 가문의 창업가 허만정 그죠? 창업주 그런 분들이 다 지수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기업가 정신의 어떤 요람으로 좀 만들어서 교육장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토크 콘서트 다 끝나면 25개 출연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씩 뽑아서 1박 2일 정도 합숙 기업가 정신 내 밤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의지는 있습니다. 예, 저희 중진공에서
이제 K 기업가 정신 센터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남용 조직 사상에 기초해서 만든 그 센터인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출연연이 그동안은 사실은 온실에 있었잖아요. 그 뭐 지금 대학 분위기하고 또 출연연은 또 좀 다를 수 있죠. 특히 또 항우연 같은 데는 발사체라든지 이런 위성이라든지 워낙 대형 사업들 중심으로 고대 공공 쪽에 속하는 또 분야의 연구소다 보니까 어떤 전체 어떤 조직 연구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마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그동안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또 이쪽으로 관심들을 갖는 연구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문화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가고 좀 도전이나 뭐 어떻든 실패를 인용할 수 있는 좀 권리를 준다거나 어떻든 이런저런 어떤 좀 문화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새로운 정권에서는 지금 우리가 진짜 퍼스트 무버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태의 어떤 제도 개혁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연구원님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누리호 발사도 있고 뭐 달궤도 탐사선 발사도 좀 앞두고는 있는데 발사체 쪽은 많이 뒤져 있고 그 위성 쪽으로도 뭐 사실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뭐 앞서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뉴스페이스에 대한 주문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뭐 뉴스페이스를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 항우연이다 ADD다 해서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이전한다거나 산학 협력이 되고 있다거나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 좀 불편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좀 평가 시스템을 좀 우리 항우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든가 제한이 좀 없나요? 좀 우리 연구원님들 예, 자유롭게요. 예. 우선 뭐 기업가 정신 이 이전에 무슨 기업가를 상대적인 기업가를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연연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도 이 칸막이 이런 걸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느낀 건 뭐 이종 결합을 통해서 우성이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전자 전공했지만 딴 뭐 지질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출연연 간에도 칸막이 없애고 저희 연구원 내부에도 뭐 위성 발사체 항공 칸막이 없앴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연구원 내부에 직종 간의 임금 문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정직이나 연구직이나 기능직 이런 칸막이도 없애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 문화를 바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정말 사일로를 없애야 된다. 융합을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혁신과 도전은 저희들이 잘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회 소속의 연구원들이 다 혁신하고 도전하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해서 석박사 했고요. 우리 뉴스페이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항우연도 시간은 늦었지만 그런 창업의 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업가 정신하고 기업하고는 천냥지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역시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원은 조그마한 테마로서 창업을 할 수 있다면 항우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라든지 좀 큰 개념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연구원님들이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위성이다, 발사체다, 항공이다, 사일로를 없애야 항우연에서도 이제는 좀 더 이 기업가 정신 또 창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달라. 속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좀 하나씩 풀어놔 주시네요. 그 사일로 문제는 25개 출연연 전체 문제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많은 출연연들이 조직문화 혁신이라든지 이 분위기를 바꾸고 그다음에 새로운 뭐 어떤 연구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 연구자들, 우리 연구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 조건입니다. 항우연 쪽의 이 업무들을 연구들은 애트리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중심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니어스페이스가 열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연구자들도 이제 나올 것이고, 앞으로 잘 이제 새싹을 피워 나갈 수 있도록 또 항우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잘 또 준비해서 해나가면은 새로운 모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뭐 칸막이를 없애는 작업들은 뭐 많은 그 연구원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좋은 어떤 주제의 어떤 연구 주제를 만들고 거기에 같이 참여시키는 거.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TF를 조직해서 사실 그 위성하고 발사체 그다음에 이제 그 전략기획본부 이런 쪽을 엮어서 이제 해본 게 있었고, 올해도 이제 우주 비행기 같은 걸 항공 분야하고 발사체 분야 엮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상 또 모아놓으니까 연구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동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거는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술 사업화실 쪽을 지금 정비하면서 과거보다는 이런 쪽이 이제 훨씬 나아진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산학년에서도 TA로 기술 사업화 조직 고도화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저 산학년에서 보면은 좀 IP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취해야 된다. 좀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출발하면 백전백패고 바로 나가면 소송 나갑니다. 논문 몇 편 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작년도에 저희 서울대학의 한 교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해서 아주 훌륭한 SCI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중국서 생산이 돼 나오는 거예요. 특허를 안 낸 겁니다. 우리 과학기술계와 우리 대학 사회에 무슨 이런 에셋에 대해서 지식재산과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하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관행이 아마 예산 문제도 있고 전략 문제도 있고 아마 타협의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부재하다. 이게 우리 기업가 정신과 창업과 기술 이전을 발목 잡는데 대단히 중요한 큰 허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특별한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총장님, 그 카이스트에서 TA로 조직 중에 일부를 그때 민영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좀 어떠세요 지금 카이스트는? 네, 지금 민영화돼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영화되니까 또 그 외부에서 펀드 유치도 잘하고 지금 출발은 아주 좋습니다. TA로 전체를 민영화한 건 아니죠? 그 중에 네, 어떤 조직을 한 거죠? 그 지식재산 관리하는 부서를 민영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맡겼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예, 좋습니다. 한번 그 NST 차원에서도 이렇게 카이스트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출연연들이 이제 기술사업화 센터 쪽 사람들이 대부분 내부 그 행정 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 연구회 차원에서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런 어떤 기술사업화 쪽에 전담 조직을 좀 만들어서 법률 전문가, 특허 전문가, 시장 전문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좀 후끈 달아올랐어요. 정말 좀 자, 이번엔 좀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보죠. 한 학년 리더들이시거든요. 근데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이 보람도 크고 또 비전과 전략도 이렇게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못지않게 애로와 고민도 크실 것이라고 이렇게 또 짐작을 합니다. 또 그런 점을 한번 솔직히 좀 한번 털어놓고 한번 상호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떤가. 돌발 질문인데 다 좋습니까? 예. 우주 분야를 보면 30년 이상을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30년 전엔 항우연도 사실 기술도 없고 전문 인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이제 축적이 됐는데 이 플레이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바깥에서 또 유사한 일을 또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저희 출연연이 갖고 있는 게 외부의 어떤 산업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어느 쪽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전 다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우리가 같이 창출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써야지 이미 있는 거를 또 어떤 또 독립적인 어프로치로 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든가 좀 어떤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좀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언제든지 다 저는 쉐어할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총장님. 네. 연구를 시작하면은 그동안에는 논문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논문이 끝이 아니다. 특허를 내야 되고 지식재산 그리고 또 사업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또 확장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쪽으로 좀 노력하고 있고요. 또 사업화도 회사를 세워가지고 내가 경영까지 한다. 뭐 이러면 좋죠. 기술만 이전하는 것도 사업화고 또 내가 회사를 세워가지고 CTO로서 기술 개발만 도와주는 것도 사업화고 또 끝까지 경영까지 책임지는 것도 사업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부담을 줄여서 가볍게 시작해라 이런 이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뭐 이사장님, 네. 어떻든 출연연이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지금 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한 도전과 혁신, 그걸 통해서 지금 출연연이 과거에 어떤 우리가 국가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연구 경쟁력을 좀 다시 한번 확보하고 제도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 회장님 한 분 말씀.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애로는요. 사실은 국내 시장은 뭐 어쨌든 저희가 하는 만큼 또 하고 그러는데 이 기업이 해외 진출을 못하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글로벌 시대에서 반드시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딴 거보다 이 우주 쪽은 이제 우리 잘 아는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파이오니어 사업 같은 거를 위시해서 국산 개발하면 보통 한 4, 5년 걸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4, 5년이 기업행이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그럼 그거 끝나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는, 위성으로 쏴주는 이런 정도는 해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진출을 하려면은 초반에는 우리는 아직 초창기 단계거든요. 요즘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해외 순방을 해서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르테미스 미국하고 그 산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산업체와 같이 좀 가서 뭐 하나 좀 차지하게 해주시고, 또 유럽은 아직 이야기가 없는데 ESA라는 유럽의 큰 기구가 있어요. 여기도 좀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뚫어주고, 우리가 초창기엔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기업은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 대형 사업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대형 우주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좀 이제 세계 진출을 하는 이런 게 돼야 이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야 창업자도 연결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업하면 뭘로 매출을 올 겁니까? 지금 이제 항공우주청 이런 우주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또 항우연이나 ADD 등 R&D 기관 상호 간의 어떤 역할 분담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주 개발도 좀 하고 국제 협력도 이루어지고 뉴스페이스도 하고 이렇게 국제 탐사도 같이 나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박 교수님 한번 좀 어떤 우리 산학년 또 국가 R&D 대혁신 이런 차원에서 또 어떤 고민도 좀 갖고 계세요? 네.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런 큰 부분 하나가 기술만 훌륭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실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는 사실은 그 증기관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페이퍼가 있었어요.
근데 페이퍼 쓴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커머셜 석세스 한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산업혁명 때 드디어 커머셜 석세스를 누가 의해서 이어지냐면 그것도 뉴코맨이라는 사람이 기업가에 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것을 소형화, 그 다음에 효율화를 통해서 시장에 내보내려고 했어요. 시장에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돈도 부족했고, 세일즈 앤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도 제임스 와트는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거의 이제 사업을 접을 포기할 판까지 갔습니다. 그때 훌륭한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볼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볼턴을 얘기해 봤더니 돈이 없다는 걸, 자, 자네 돈도 없구만. 그 다음에 특허도 뭐 제대로 서포트가, 프로텍트가 안 되는구만. 그 다음에 세일즈 마케팅은 이거 완전히 엉망이구만. 엄청난 어드바이스, 그 다음에 멘토링을 받고 거기서 다시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젠 제대로 된 파이낸스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세일즈 마케팅을 가지고, 제대로 된 멘토를 가지고 드디어 이제 스팀 엔진에서 이제 마켓을 되찾아오게 되고요. 이제 1등으로 가게 되면서 산업혁명에 불을 당기게 된 겁니다. 기술을, 셋 중에 하나입니다.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거 파이낸스가 있어야 되고요. 세일즈 앤 마케팅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생태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항우연 생태계,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핵심 기술 그리고 뛰어난 기술들이 상업화하고 그다음에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된다. 네, 그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위에서는 또 인센티브 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우연의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연구자 보상비가 또 뭐 한 절반 정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정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침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기술 특성상 이제 작은 기술에 의존한다 그러면 비용은 작지만 굉장히 가지수가 많아질 텐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시스템을 다룬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 가지수가 다른 출연연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 평가 시스템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아무리 팀 단위로 움직이지만은 뭐 이렇게 해서 좀 뭐 인센티브를 좀 달랬으면 좋겠다든가. 지금 그 창업 같은 게 각자 기업에서 하기에는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 기관장님들한테 그 중요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연구원들이 창업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이거는 그 연구회에서 좀 서포트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그 봐줄 수 있는 부분, 뭐 법률이라든가 파이낸스라든가, 다음에 또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 연구원들이 신경 안 쓰게끔 그 연구회에서 종합적으로 봐주시고, 초기에 그 연구원들은 그냥 기술에만 좀 신경을 쓰게 하면은 또 많이들 그 안심을 하고 창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황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산학년에서 오늘의 주제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이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서 좀 어떻게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시죠, 이제.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만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시대다. 혁신은 뭐냐? 먼저 잘하고 큰 차별화를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큰 차별인데, 그 큰 차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한테 큰 차별화를 해주지 않고 안 하는데 어떻게 결과가 큰 차별화가 만들 거냐, 이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이나 출연연이나 이런 데서 틀에 꽉 짜여 있는 보상 시스템, 이런 제도를 가지면서 결과는 차별을 해라, 혁신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게끔 하는 게 리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과감하게 깨주셔야 되지 않나. 감사합니다. 네, 기득권 또 고정관념, 네, 이런 것들을 더 타파해야 또 우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특별 대담을 자, 힘찬 박수와 함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항우연 편. 자, 오늘은 우리 항우연 내부 또 외부의
여러 창업자 분들 모시고 창업 스토리도 듣고 좀 어드바이스도 좀 같이 우리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장수 회장님, 그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항우연과 ADD에서 근무하셨던 연구원이셨잖아요. 당시 창업 환경도 굉장히 척박했는데 어떻게 이 창업의 돛을 또 달게 됐고, 또 지금 비즈니스 모델도 좀 같이 곁들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사실 항공우주연구원 여기에서 22년 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요, 지금 있는 AP 위성을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요. 당시에는 이제 AP 대신에 아태 위성이 됐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그걸 AP로 바꿔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듯이, 근데 저는 당시에 이제 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나와서 시작했는데 그렇게 겁이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항공우주연구원 입사 전에요, 제가 박사과정 때 전자저울 카스를 창립을 해가지고 뭐 잘 되더라고요, 사업이요. 그래서 상장까지 되고, 그래서 뭐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AP 위성은 뭐 좀 고생은 좀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성 산업체 하나인데, 여기 핵심이 뭔가, 저는 그 화두를 기술 집약하고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항공우주 분야는 사실은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시스템 위성을 개발하는 데 시작한다면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로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해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예를 드는 것도, 그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베어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당 뭐 몇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나 많지는 않지만 소량 납품정이지만은 그걸 국산해 가지고 만약에 위성체라든가 우주 발사체 공급한다면 하나가 뭐 보통 1,000만 원, 2천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그때 당시에 AP 위성, AP 시스템, 네. 카스 세 개를 창업해서 코스닥 상장을 시키신 거죠? 그래, AP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두 개는 좀, 엑시트했고 늦게 하나는 AP 정했고요. 위성을 하고 계신데, 네네. AP 위성의 비즈니스 모델이 뭐죠 지금? 지금 현재는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위성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시장을 수출하는데, 전 세계 시장에서 한 모토로라 다음으로 한 2위 정도예요, 판매 대수로요. 근데 뭐 수요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규모가 아주 큰 산업군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인공위성 유닛도 하고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국내 수요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이 쉽지는 않아요. 적자 산업입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나 이 규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세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의 수요만 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우주 프로젝트 사업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여기 창업해가지고 그 어느 부분은 좀 담당을 해주셔야 되고, 전체를 묶어가지고 좀 세계 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주 뭐 해볼 만한 아이디어 요즘 정리하고 있는데 계속 경쟁자사 조사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는 시작할 시점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여 년간 창업하시면서 또 우리 후배 벤처 스타트업들에게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술 집약 고부가치 산업의 아까 현황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해요. 그런데 비메모리, 지금 이제 TSMC나 뭐 이런 데는 완전히 눌려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수량이 많습니다. 수량이 많고 그리고 품목도 많고, 그래서 전체로 보면 품목당은 소량이 돼버려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단가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경제 위기입니다. 사실은요. 퍼펙트 스톰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인구는 감소하고 또 고령화되고 있고 또 대외 리스크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방법이 뭐냐? 저는 지금 말씀드린 신성장 동력 산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이 그럼 주는 뭐냐? 우리나라 저 대량 생산이나 대형 산업 너무 잘했어요. 그거는 지속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중국의 추격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계속 잘하고 또 하나 우리가 고부가치 산업 이쪽을 한번 좀 일으켜야 되지 않냐. 핵심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회장님이 좀 전에 그 20여 년 전 창업 스토리 잠깐 하고 이제는 사실 우주 쪽에서도 글로벌 시장, 우리 수출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 그래서 초기 시장 한번 우리 좀 선점 같이 하자. 민관이 함께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어드바이스 해주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시장의 확보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금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저는 자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특히 초기 시장. 이게 내가 성공을 했으면 어디 가든가 팔면 이 정확한 맥을 짚어야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고부가치 산업이 창업이 되고 창업이라는 게 모든 개인이 창업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기존 기업이 새로운 이러한 항공우주 아이템을 가지고 하나의 품목으로 또 탄생을 시켜도 좋습니다. 이러한 거를 제가 한번 수치로 좀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제 정부 R&D 사업도 너무 한 뭐 수억에서 뭐 10억 단위로 R&D를 지원하는데 물론 그것도 지속하시고요. 한 이제 100억에서 한 500억 단위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크게 해주고 청년들에게는 실패를 해도 좀 재도전 찬스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각 분야에서 아까 반도체도 제가 비메모리가 물경 한 3만 개가 돼요. 할 수 있는 데가 이런 데가 평균적으로 제가 보면은 우리가 수출 대개 이제 세계 시장을 봐야 되는데 수출로 하면은 대개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불 정도 연간 수출할 수 있고 이런 기업을 분야별로 잘만 한다면은 저는 한 2,000개 이상 기업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걸 합치면은 한 3천억, 4천억 불 정도의 추가 수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6천억 불 정도 수출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3만 불 조금 넘어요. 한 5만 불까지 국민소득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가느냐 하면 바로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다음 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선두권에 한번 이렇게 리딩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이런 말을 항공우주연구원의 후배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 유장수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IMF가 올해 한국 1인당 GDP를 3만 5천 불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예. 빨리 이제 5만 불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항우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기술 이전도 하고 창업에도 도전하고 그런 생태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르마 권기정 대표님, 그 지금 배송용 드론 그 R&D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뭐 아프리카 쪽 예, 시장들을 진출하려고 개척하려고 이제 지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죠? 그 나르마, 하늘을 나르마, 물건을 나르마 이런데 사실 처음 창업을 할 때는 New Aero Mission Accomplishment, 새로운 항공 분야의 임무를 완수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모호한. 그러면서 지금 3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저희는 항우연으로부터 출자받은 틸트로타 기술 세계 1위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는 Equal Welfare for All with Drones, 드론으로 모두에게 동등한 복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항우연 1호 연구소 기업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 연구소 기업도 형태가 제각각이던데 지금 어때요 지금 권 박사님은? 신규 창업형입니다. 저랑 항우연이 이제 또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한 형태고요. 조금 전에 그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사람이 잘 바뀌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교육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2018년 창업하기 1년 전부터 우리 항우연의 사업화실 담당자하고 교육을 다니면서 같이 교육을 배웠습니다. 창업이 뭔지, 어떻게 이 스타트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항우연의 연구소 기업이라는 제도가 없어가지고 1년여에 걸쳐가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항우연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협력도 하고, 현재도 항우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뭐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창업자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적인 도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어떤 애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우연 도움도 받고 했지만 좌절이 또 많았습니다. 한번 추락할 때마다, 이 비행기라는 게 하늘 나는 거잖아요. 추락할 때마다 금전적인 손실도 굉장히 컸고요. 다행히 아직 다치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좌절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때마다 진짜 이거 바른 길을 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한 3년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했고, 작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의 초청을 받아서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행을 했었습니다. 5개 기업이 드론 박람회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직 나르마만이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서 비과식금 비행을 한강으로 나갔다가 다시 행사장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했고요. 그 전에 저희들은 또 야간 비행 허가까지 받았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야간, 그다음에 비과식금 비행을 동시에 다 받아서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회사는 나르마밖에 없는 게 아닌가, 국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도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어요? 통할 수 있죠. 통하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세계 인구의 0.7%, 시장은 평균 한 2% 정도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드론 시장은 2.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시장을 다 먹어도 2.2%. 당연히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창업을 함과 동시에 코트라 지원을 받아서 지사화 사업을 하고, 제품도 없었으면서 지사화 사업을 하고, 지금도 이제 베트남,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케냐 ODA 사업,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ODA 사업도 하고 있고, 이디오피아 아다마 대학하고는 이제 협약도 맺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국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편의점 중에 가장 뭐 CU하고 GS가 있는데 CU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CU 물품 배송을 이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미국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내년에 저희가 그 국토부 지원을 벌써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병원 사이에 필요 약품을 교환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셔틀 배송 드론 개념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증을 하려고 올해 FAA 신청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배터리가 40분인가요? 현재는 리튬이온 40분밖에 배터리? 그렇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또 과제를 또 받았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탑재해서 비행 거리를 3배를 늘리는 과제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는 저희들이 20kg 배송 무게 짐, 그다음에 비행거리 200km를 달성해서 명실상부한 배송용 드론의 표준이 되겠다 하는 목표를 2025년까지 저희들이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나스닥까지도 상장해서 또 한 성공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 대표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나르마 보니까 성공 좀 예감 이런 느낌이 좀 오네요. 보니까 DJI하고 어떻게 경쟁력이 어때요, 좀? 일단 결이 다릅니다. DJI랑 기체 자체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비행할 수 있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경쟁 상대라고는 생각을 일단 안 하고 있습니다. DJI 드론으로는 배송을 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 틸트로타가 배송에 가장 이제 최적화돼서 개발이 됐는데, 일단 배송 들으면 국내에 계신 분들은 무슨 배송 드론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0개 주 이상에서 배송, 상용 배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그리고 VC 이 리포트에 의하면 2030년에 물건 배송이 130조 원, 음식물 배송이 110조 원 시장이 형성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VC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여기 창업 선배들이신데 우리 황 회장님, 유 회장님, 그 두 분이 한번 우리 조언 한 번만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느낌에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이 드론 시장이 이제 잘 알다시피 중국이 이제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저가 정책으로. 그러나
뭐 저는 그 방향만 잘 잡으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드론이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먼 거리 날아가고 이러려면은 통신이 잘 돼야 되는데 지상 통신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지상 통신은 집어넣어야죠. 여기에 위성 통신이 들어가 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위성 통신을 하니까 혹시 서로 연결이 된다면 위성 통신을 집어넣는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위성 통신의 디바이스 가격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걱정할 거예요. 또 통신료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가지가 굉장히 그 부분은 낮으면서 그런 이제 경쟁력 있는 아주 이런 좋은 걸로 들어가야 의견이시고 된다고 봅니다. 예. 선후배 간의 좋은 협업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자, 우리 황 디테일하게 회장님. 들어가죠. 네. 예. 뭐 연구 개발 기술력의 역으로는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업하셨으니까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 한국위원회에서 그 창업하셨고, 근데 특히 기술자나 연구원들이 창업했을 때는 기술에 집착하고 마케팅을 등한시하거든요. 근데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케팅에 들어가는 투자는 아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투자보다 마케팅에 들어가는 투자를 더 늘려라. 그래야지 기업가라서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을 좀 이렇게 멘토 삼아서 많이 좀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이마영 박사님,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신 거죠? 지금 고압 극저온 밸브, 그죠? 발사체에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특출난 기술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그걸 창업으로 좀 연결시키려고 좀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뭐 뉴스페이스에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은 다 그 뭐 스페이스X, 뭐 블루 오리진 다 공통점을 보면 다 미국 회사입니다. 왜 미국 회사들이 성공했냐면 미국에서는 로켓 관련된 기술들을 대부분 다 그 인력과 기술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 그 항우연을 비롯한 정부 출연 기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뉴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 성공을 하려면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기에서 제가 창업을 하면 이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압 극저온 밸브 쪽을 제가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시장이 좀 무르익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생태계가 좀 어때요, 좀? 아직 그 예전에는 그 국내에서 그 민간 발사체를 하겠다는 회사가 뭐 한 개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민간 발사체를 하겠다는 회사들이 국내에 뭐 거의 10개 육박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야 할 것 같은데. 국내에 그 로켓을 하겠다고 하는 민간 발사체 업체들이 거의 뭐 10개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체들이 대부분 뭐 일부 로켓 기술을 뭐 습득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회사들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이들과 경쟁하는 회사를 차리는 것보다는 이들 회사에 이걸 제 그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면은 같이 뭐 성장할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창업휴직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퇴직하지 않고서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연구원에 있는 그 시험 설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제가 퇴직하고 나가서 창업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창업 휴직이 6년까지인가요? 어떻게 되죠? 예, 기본 항우연이? 3년에 6년입니다. 3+3이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창업하기 위한 굉장히 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창업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 분야하고 비전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고압 극저온 부품 및 시스템 기술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은 2개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고압 극저온 전동 밸브를 개발해서 처음에는 시험 설비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재활용 발사체까지 적용을 시키자. 그 다음에 그동안 제가 경험을 쌓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압 극저온 유공합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이런 그 새로운 스타트업들에게 제공을 하자. 이게 이제 창업 아이템이 대단한 포부네요. 재활용까지를 넘어서 사실은 저 그림을 보면은 달 착륙선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이럴 때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압 극저온 밸브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기존의 이 발사체에서는 그 사용하는 고압 극저온 밸브는 대부분 그 공압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구조하고 이 시스템이 약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전동 모터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흡사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그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하고 약간 그 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초기에는 저도 그 최신 개발된 전동 모터를 사용해서 구조는 단순하지만 뭐 정밀 유량 제어까지 가능한 밸브를 개발해서 그 민간 업체에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 창업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웠던 점 중에서 하나는 사실은 그 배우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창업 환경을 이제 그 연구원의 어떤 그 휴직 창업 그 제도 장단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사업하면은 이게 물반 고기반이다 해가지고 와이프를 잘 설득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창업 휴직 신청에 대한 약간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그 한국형 발사체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250명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인원이 발사체 전체를 개발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빠지면은 사실은 그 일이 지금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팀플레이인데 그게 좀 매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 인원이 이제 재배치가 있어가지고 창업 신청을 하게 됐는데 바라건대 이런 그 인원 부족에 대한 이런 공백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좀 그 개선이 있으면은 좀 더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원장님, 예,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박 교수님, 우리 기계공학과 교수시잖아요. 아까 우리 고압 극저온 밸브, 아까 그 혁신하는 거 보셨잖아요. 선배 창업자로서 조언 한 번만 해주시죠. 뭐 아주 뭐 훌륭한 석세스풀한 그런 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마케팅도 상당히 또 항우연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테스트라든지 굉장히 이런 아마 다른 데서는 못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하여간 세일즈 앤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게 저거고요. 그다음에 캐시가 생명선입니다. 돈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게 일단 회사가 셋업되고 나면 끊임없이 이제 캐시가 필요하고 캐시가 없는 날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캐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거냐. 그래서 캐시 플랜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을 좀 멘토로 좀 영입을 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황철주 회장님, 지금 국가 전략 기술이 국가의 생존과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이 확충을 좌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또 핵심인데 회장님은 세계 최초 특허가 한 20여 개, 그 특허를 또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 2, 3천여 개 이렇게 그야말로 버스트 무버의 길을 걸어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어떻게 2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런 반도체 장비 쪽에 뛰어들게 됐었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결국 뭐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렇죠. 예. 예. 제가 그 당시는 이제 국내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 다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양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외국 엔지니어한테 전부 다 수모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엔지니어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장비를 샀는데 우리는 주인이 장비를 못 만지는 상황이더라고요. 니네 만지면 고장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봐도 저는 공고 나오고 전문대 나오고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자나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지지 마라. 손대지 마라.
니네 만지면 고장나. 시키는 것만 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세계 최고의 장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 기억에는 거의 뭐 나사 하나도 국산을 잘 안 쓰던 그런 때 아니에요? 당시가?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나사 하나도 한국에서는 만드는 거는 쓰지 못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고 인프라가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장비에 딱 뛰어들었다.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최고 기술 수준의 회사로 이렇게 키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 영감과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는 사람도 없었고 인프라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소프트웨어하는 회사, 로봇 만드는 회사 대표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다. 근데 한국에는 인프라가 없어서 구현을 못 한다. 근데 당신이 좀 도와주시면은 당신이 그 소프트웨어하고 로봇을 좀 개발해 주시면 제가 프로세스 리액터를 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은 내가 돈 버는 게 50%가 당신이 돈 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 미국 그 회사의 로봇을 개발을 도움을 받고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컨트롤러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아서 장비를 성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R&D에서도 그렇지만 또 신뢰도도 쌓였고 기술력도 축적됐고 이렇게 해서. 근데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또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광 장비 업체들이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던 거죠? 많은 역경이 있었을 텐데. 예. 우리 회사 지금 500명인데 경쟁 회사는 25,000명이 넘고 우리 회사 시총이 1조인데 뭐 100조 가까이 되고 이런 기업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이길 거냐? 한 명이 50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면 CEO 대 CEO의 경쟁에서 내가 이기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우리 회사의 CEO가 미국에 있는 경쟁 회사의 CEO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1대1의 싸움에 이길 수 있다. 근데 저는 학연 지연 혈연이 없고 그 사람은 학연 지연 혈연이 있고 레퓨테이션도 많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길 거냐?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 혁신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 혁신에 올빵을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 시장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버스트 무버로서 자리매김하셨. 지금 매출에서 투자하는 R&D 투자 비중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는 픽스 시키지 않고요. 우리 매출액보다 R&D 비용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R&D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니까 그냥 죽는 것보다 혁신을 해서 그래도 기회를 잡는 게 낫다라고 해서 매출액보다 R&D 비용을 더 많은 적도 있었다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출보다 R&D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기업은 참 대단합니다.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 완성도 지금 어느 정도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예요? 우리 회사 그 슬로건이 생각은 세계 최초로 일은 1등으로 왜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의 완성도가 기술의 혁신이 지금 혁신이 지나면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다. 지식으로 바뀐다. 지식은 더 이상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대고 기술은 더 이상 블루 오션이 아니다. 레드 오션이다. 혁신만이 블루 오션이다. 근데 혁신이 하자마자 혁신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져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긴 인큐베이팅 타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인큐베이팅 타임을 누가 극복할 거냐? 오너만 극복할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이 있을 때만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혁신을 했는데 혁신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는 만큼 그거보다 그냥 빛의 속도로 떨어진다.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킬 거냐? 터커밖에 없다. 터커가 없는 혁신은
나의 성공이 아니고 경쟁자의 성공이다. 그래서 IP 전략과 연구 개발은 같이 시장을 해야지. 특히 기술 기반이나 여기 R&D 출신, 연구원 출신의 창업은 특허가 없이 R&D를 시작하는 거는 그냥 그 폭탄을 지고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R&D를 하더라도 IP R&D 전략을 펴야 된다. 예? 전반적으로 세계 뭐 한 5억 개 정도 특허가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억 개 정도. 그 특허 서베이를 좀 잘 한 다음에 내가 R&D 방향과 전략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굉장히 임팩트 있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누구 질문 있습니까? 네. 후배 벤처 스타트업들 두 분 또 뭐 황 회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어떤 자문을 좀 구할 거 있다든가.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이제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 창업 초창기에 그 인력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문 그 인재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식은 과거고 공유다. 그 기술자는 지식인은 대학에서 육성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창업해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잖아요. 기술자를 뽑으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기술자는 없어요. 기술은 기업에서 만드는 거지 대학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대학은 지식인을 육성하는 데고 기술자는 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오너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은 과거고 공유다. 그리고 기술은 지식에 오감을 더해야 돼요. 오감을 더할 수 있는 데는 회사지 대학이 아니걸로. 그 혁신은 기술에 영감을 더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과 혁신은 오너의 역할이지 조직원의 역할이 아니다. 기술자는 오너가 키우는 거다. 리더가 키우는 거지 기술자를 뽑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기술자를 뽑으려고 그래요. 이게 기술 개발 해보지 않고 혁신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 회장님은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자들을 뽑아서 연구원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기존 학사 이상 석박사에 준하는 정도까지 실력을 키우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 리더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황 회장님께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발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항우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8월 1일에 지금 쏘아 올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자, 우리 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대감 박사님. 예. 달 궤도선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현재 지금 원래 계획이 이제 8월 1일, 현재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8월 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그 8월 1일 앞날에 사이키 미션이 이제 발사가 결정이 돼서 저희는 그 이어서 바로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현재로서는 8월 3일이 제일 빠른 날짜. 플로리다 스페이스X 발사체를 통해서 발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설명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저희 한국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기준을 보면 KP로라고 하는 이 노란색, 제가 그 각 슬라이드에다가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도전이었고요. KP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미션, 22년에 저희가 성공시켜야 되는 미션이죠. 기계는 2단계인 30년의 착륙선, 그 이후에 소행성 탐사까지도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KP로는 첫 걸음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한 발짝이 되게 큰 스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지금 6개월 동안 좀 선회하면서 달에 가서 내년 네. 1년간 활동을 하는데 네. 가게 되면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38만 달까지 가야 되는 조건인데요. 저희가 다행히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달에 가는 38만을 선택하지 않고 저희가 150만 이상이 되는 BLT라는 코스를 통해서 달로 다시 진입하는 이 먼 거리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또 다른 도전이었죠. 연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에 가는 거의 의미는 지구 중력장을 벗어나 보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아닌 지구 외의 천체의 중력장에 저희가 들어가 보는 첫 시도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달에 가서 뭐를 하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면 6개의 페이로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섀도우캠, 나사에서 제공하는 섀도우캠이 되겠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섀도우캠 자체가 처음이냐라기보다는 항우연에서 봤을 때 나사랑 협업을 하는 첫 번째 페이로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편광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요. 편광 카메라는 뭐냐면 달 표면에 편광 영상을 찍는 건데 사실 지구에서도 달 표면에 편광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달은 항상 저희 쪽에 앞면만 보여주거든요.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P로에 저 편광 카메라를 싣게 되면 아주 고해상도의 달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도 편광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첫 번째 도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루티, 저거는 항우연에서 개발하는 고해상도 카메라입니다. 루티 입장에서는 고해상도 카메라를 많이 만들었는데 무슨 도전이냐 할 수 있지만 저 무게를 보시면 기존에 다목적에서나 다른 정지궤도에서 썼던 카메라 무게하고는 상당히 많이 수백 킬로짜리 카메라에 비해서는 정말 수킬로짜리 카메라를 만들면서 해상도 2.5m 이하의 카메라를 만든다는 것도 꽤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특징은 뭐냐면 달이라고 하는 표면 자체가 지구 표면하고 다르기 때문에 광도나 반사율이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온도도 계속 변해요. 카메라가 최적화되려면 온도 컨트롤이 또 돼야 되는, 하여간 이게 다양한 기술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우주 인터넷, DTN이라고 하는 우주 인터넷 기술이 이번에 처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우주 인터넷 기술이라는 어떤 규약은 지금도 국제적으로 협약을 맺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고 지상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KP로에 실어서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나가서 그 뒤에 이제 간만사 분광기하고 K맥이라고 아주 그 자기장 측정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주임무 중에 하나가 달의 남극 나사 탑재체인데 네. 그 거기에 이 지층 50cm 이하에서 얼마나 많은 얼음이 있냐 네. 그걸 가지고 물로 만들고 또 수소를 만들고 그렇죠. 예, 로켓 연료를 좀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유인 기지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게 거고. 아르테미스의 어떤 목적이죠. 그렇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하고 지금 연계된 건데 네. 지금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도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나사 섀도우캠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테미스의 어떤 착륙 후보지 선정의 어떤 기본 데이터로 쓰일 거고요. 나사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그래서 사실 나사에서 많은 지원을 지금 또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외에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부분도 전 세계적인 과학자 PSP라고 과학 공동체로 운영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도 많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달 궤도선을 보내고 2030년에 달 착륙선을 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게 항우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중국, 뭐 유럽, 러시아, 일본, 인도는 뭐 이미 다 뭐 하여튼 탐사선을 보냈거나 아니면 착륙했거나 뭐 네. 유인 실험을 했거나 다 그러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는 지금 많이 늦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정도가 최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최선일 수라고 판단되고요. 늦은 거 아니냐. 물론 보는 시점에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로 보면 저희가 7번째 도전이거든요. 근데 경제 규모로 보면 그 7번째 도전이 그렇게 늦은 도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우주 선진국들에 비해서 기술 격차를 따진다면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KP로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아까 나사를 말씀드렸지만 나사하고의 섀도우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망까지도 저희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 격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동 과학, 공동 개발, 그런 측면에서는 KP로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성공된다면 다음번 착륙선 더 나가서 소행선까지도 아마 스피드가 충분히 더 빨리 올라가서 금방 캐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 2029년 우리 지구를 근접해서 지나가는 2027년에 쏘아 올리는 걸 에타를 신청을 했었는데 천문연에서 이분이 보니까 에타가 안 됐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우리 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제 우주 탐사 좀 우리가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기술력도 축적을 하고 우리 또 산업적인 기반도 마련하니까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그 사일로 얘기도 하셨는데 우리 좀 융합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출연연 간에도 해야 되고 출연연 내에서 부서 간에도 해야 되고 산학연 간에도 해야 되는데 좀 어떠세요? 네, 달 탐사 사업은 그 융합 연구의 뭐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모든 탑재체가 그 연구원 간의 그 협업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그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적인 그 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우주 태양광 쪽인데 우주에서
전력을 만들어서 우리 그 지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역시 많은 그 연구회 내에 연구소들이 그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뭐 비단 저뿐만 아니라 좀 대형 과제를 할 때는 우리 연구원들이 모두 그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뭐 체계적인 그 제도라든가 좀 적극적인 후원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달 탐사 사업 단장도 그 전에 하셨었잖아요. 예. 국제 공동 연구, 또 산학연 간의 융합 연구 이런 측면에서도 모범 사례일 수가 있는데, 이 KPLO 사업 어떻게 좀 의미 부여를 하고 계세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또 보시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주 탐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지구를 벗어난다는 건데, 우주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실질적인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는 결국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주 공간이라는 걸로 영역을 넓혔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상상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고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 궤도선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기술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어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우주 탐사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리고 그걸 우리 스스로 또 많은 그 어려움이 있는 거를 다 극복하고 했다. 특히 이제 저 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제 이 임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점들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우리 김 박사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시 토크 콘서트 항우연 편. 자, 모두 다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자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출연연 등 산학연에서 기업가 정신 고취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 연구원들이 사실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모티베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이분들이 이 창업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런 것도 아주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즉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업하기 위한 휴직제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보다 좀 더 자유로운, 아까 우리 카이스트의 이총님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하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냥 신고만 하면 오케이, you can do that,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진입, 그다음에 진퇴가 아주 자유로운, 그래서 연구하다가 나 한번 창업해 보겠다 한번 나갔다가 또 다시 또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스템. 우리 특유의 굉장히 그 딱딱한 그런 하이라키 시스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규제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그 애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창업을 위한 진출입이 자유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유 회장님은 20여 년 전에 창업했을 때 사실 그때는 굉장히 더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지만요. 예, 오늘은 뭐 좀 쓴소리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저기 국가 R&D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나쁘게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좀 확 좀 뒤집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출연연이 타겟이 모호한 게 많아요. 이게 뭐 잘못 실패해도 뭐 그냥 넘어가고 뭐하고, 그래서 출연연구소의 목표를 좀 타겟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또 로드맵도 해갖고 거기에서 좀 탈락하면은 정말 페널티도 가혹하게 주는 이런 시스템을 출연연이 좀 했으면 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R&D는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너무 나눠요. 이러지 말고 나눌 건 나누지만은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좀 한 100억, 뭐 200억, 500억 이런 정도도 과제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학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월급도 꽤 주려고 그러는데 안 와요. 그리고 조금만 똑똑하면 다 대기업에 가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자기네는 더 어렵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금만 하면 요즘 삼성전자한테 이직이 많아요. 네이버로 간대, 네이버로.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으로. 또 네이버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요즘 게임 업체로 또 간답니다. 이렇게 이직도 많고 이러는 상황에,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이 굉장히 적대는 소리예요. 그럼 왜 적냐 보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교수해. 그래서 저는 교수도 좀 재교육 아니면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학생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위 회장님이 아주 광범위하게 우리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다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황 회장님도 그 많이 국가 R&D 이 생태계 이쪽에도 많이 이 혁신을 평소에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때까지 그 모방 경제에서의 R&D와 혁신 경제에서 R&D는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모방 경제에서 R&D는 논아주기식 R&D 해도 가능하다. 근데 혁신 경제에서 R&D, 혁신은 0.1%의 사람이 99.9%를 잘 살게 만들기 위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0.1%는 정해져 있어요. 이건 혁신이다. 근데 개선이나 개선이나 신뢰를 향상시키는 R&D는 논아주기식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 했던 개선과 신뢰를 올리기 위한 R&D 논아주기식 R&D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철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R&D 배분에서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네. 저희들이 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쓴소리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가정은 30년 이상을 변하지 않으면서 뭔가 미래가 바뀌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사는 걸 똑같이 사는데 내일에 갑자기 뭔가 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없는 일이거든요. 내일을 바꾸려고 그러면 오늘의 내 삶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 30년 이상 안 바뀌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율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과제화가 돼 있고 묶음 예산 개념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아까 3+3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런 창업을 하는 사람이 100명이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항우영 같은 데는 주어진 임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풀어주지 않고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는 어쨌든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구 현장에서 이 자율성, 이 독립성, 이건 곧 이 창의성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하는 조건인데 사실은 이사장님도 뭐 그런 얘기를 정부하고도 많이 협의는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30년째 혁신을 부르짖지만 사실 연구 현장에서는 또 체감하는 거는 또 좀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건데 혁신 플랜은 있다면은 좀 어떻습니까? 네. 소통의 문제라고 봐요.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R&D에 뭐 관심은 있는데 하여튼 뭐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아까 뭐 사일로 이게 나오지만 부처 칸막이는 뭐 이건 뭐 더 높죠. 훨씬 높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과기부 같은 어떤 지금 R&D를 총괄해야 하는 그 조직에 정말 전폭적인 어떤 파워십을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이 연구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아까 뭐 100억, 200억, 300억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리고 입체적으로 또 그 3D로 가잖아요. 모든 과학 기술들이 단순한 뭐 어떤 단일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뭐 달 탐사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어떤 연계성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3D로 이제 지금 입체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과기부가 좀 전폭적으로 어떤 그 R&D 어떤 그 뭐 기획부터 어떻든 그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인 어떤 좀 힘을 갖고 지금 심지어는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왔더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산업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지금 R&D 관련된 공무원들을 다 과기부로 보내라. 그래서 과기부 안에서 통합적으로 좀 국가 R&D 공공부문에 이 30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대로 된 데에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이제는 10대 전략이면 10대 전략 이런 어떤 핵심적인 어떤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만큼 이제 우리
부처 간에 잘 협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일로가 굉장히 높은데, 뿌리 깊은데. 그래서 과기 부총리 또는 과기 디지털 부총리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정기 국회까지 넘기지 말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빨리 좀 착수를 해서 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하는 그런 희망을 좀 갖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기업 현장에서는 좀 어떠세요? 예. 과학기술 이런 컨트롤 타워 구축에 대해서. 저는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이 착한 약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어야지 국가의 동력이 걸려요. 근데 희망이 없어졌어요. 왜 희망이 없어졌냐? 착한 약자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혁신밖에 없는데 혁신의 가치가 기득권 힘에 눌려서 아무 일도 못해요. 혁신해봤자 뭐 뺏기고 그 인정을 못 받고 우리가 호텔에 가면 방에서 그 물 한 잔 마시면은 10불인데 그 1층에 내려가서 가게에서 사면은 1불입니다. 이게 노동의 가치걸랑요. 서비스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호텔 방에서 마시는 그 물이나 그 가게에서 사 먹는 물의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혁신의 가치가 기득권의 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조성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도 없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희망도 없다. 희망이 없는데 동력이 만들 수 있을 거냐. 이게 혁신의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자금줄도 부동산보다는 하여튼 이 벤처 투자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는 현재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미래의 경쟁력만 얘기하고 있어요. 기성세대가 먼저 변하지 않고 미래 세대만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성세대가 문제를 갖고 고정관념과 기득권을 바꾸지 않는 기성세대의 문제점인데 미래 세대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기성세대들이 진짜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귀담아 들을 말씀이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G10 국가잖아요. 이제 G5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G5 과학기술 강국부터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1인당 GDP는 올해 한 3만 5천 불 정도. 사실은 지금 3만 불대 함정에서 지금 아마 한 10여 년 정도 지금 계속 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3만 불대 초반에서 지금 올해 중반으로 좀 올라가고는 있는 건데 이게 5만 불, 6만 불까지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양극화해서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자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과 리소스 사실 우리가 지금 맥스마이즈해서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더 부어줄 테니까 더 이제 가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는 마중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가 발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대학, 지금 현재 연구소 더 이상 이제는 다 돼 있다. 이미 세츄레이션 돼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제 새로운 DNA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DNA 핵심이 바로 뭐냐면 엔터프리너십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케이 연구소에 뭐 얼마 이거 가지고 해서 위닝하는 그런 그 엔터프리너들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선순환이 돼서 다시 연구소에 투자가 되고 그래서 선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베니핏을 받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한 연구원들이 베니핏을 그러니까 그런 커머셜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드라이빙 포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마중물이 10배, 100배 이제 크기가 나타난 이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야 우리가 과학기술 강국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세금 걷어서 나눠줄 테니까 자 더 하시오. 아마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마중물이 정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R&D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갖다 외국 학자들이 하더라고요. 한국은 R&D 포퓰리즘 사회다. 보니까 정부 R&D 과제가 2016년에 한 12,000개 정도 됐는데 올해 보니까 24,000개로 2배 이상을 이렇게 넓혀서 쪼개놨더라고요. 더.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 얘기도 계속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 예.
예, 제가 회장님, 조금 G5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G5가 누구냐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은 기술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특허는 또 제일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전변이니까 중국도 쳐야 될 거 없고 독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G5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가진 걸 보자고요. 우리가 뭐 자원이 많습니까? 없어요. 금융, 뭐 영국 이런 거에서 못 따라가고 있고요. 기술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쪽에서 정말로 끌어가는 건 0.1% 정도 되는 이런 혁신적인 뭐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업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이제 만들어내면 또 많은 사람이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에 대고도요. 이제는 지금 이제 너무 인력이 없어요. 사실 따라갈래도 뭐 하나 만들어내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혁신적인 걸 할래도 이런 거에서 저는 과감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민 정책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민자는 기술자 아니면 과학자를 데려와야 돼요. 쓸데없는 사람 데리지 말고. G5 과학기술 강국의 조건 중에는 국가 전략 기술이 또 좀 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배터리 정도 이 정도가 굳이 따진다면 그 정도가 선도형이고 그 뭐 나머지 분야들을 뭐 대충 경쟁형, 추격형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10여 개 국가 전략 기술이. 또 이런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또 우리 출연연 역할이 또 지극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주 쪽도 그렇고요. 출연연 같이 이제 공공부문에서 지금 뭐 리스크 테이킹을 해준다든지 긴 호흡으로 좀 뭔가를 가져가야 하는 그런 연구 체제가 지금 일단 지금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출연연구원들도 지금 보통 3년, 6년이 다 이제 저 연구가 다 지금 바뀌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떤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연구를 하게 해주고 이제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사람 인력 문제가 대기업부터 지금 대학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이런 인력 양성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장 역점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은 전문 인력 양성, 인력 순환 수급 체계를 지금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뭐 10년, 뭐 20년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교육 체계의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대학 교육부터 지금 이 기술 보국으로 갈 때까지 어떻게 이런 모든 시스템을 좀 대대적으로 그걸 좀 창조적 좀 파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고 지금 35,000불 뭐 됐으니까 이제 지금 10대 전략 기술이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되고 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담당해야 될 전문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대학의 교육 혁명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우리 산학년에 국가 전략 기술의 핵심 연구원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 그다음에 글로벌 인재 유치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중국은 만인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인재 관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기술을 셋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 바이든 와서 결국은 뭐 반도체 회사 시작을 해서 자동차 회사로 끝났다. 이게 뭐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밸류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핵심 역량이 무엇이고 핵심 산업이 무엇이고 핵심 기술이 뭔지를 분명히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뭐가 우리를 먹게 살릴 거냐. 우리 국가가 서스테인하고 우리 사회가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내셔널 어젠다를 만들어가지고 타스크 포스를 만들어서 이거 가져야 돼. 반도체 기술, 그다음에 우주공학 기술, 발사 기술을 가져야 돼. 카테고리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인프라를 넣어주고 생태계를 넣어주고 생태계를 넣어줘서 커머셜라이전, 커머셜 석세스가 하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이런 훌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정말 통찰력을 갖고 있는 정말 원 제너레이션 정도를 드라이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we'll make success 할 것이다. 국가 전략 기술을 한번 좀 분류를 해보면 사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뭐 약간 선도용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반도체도 사실은 소부장 쪽도 계속 굉장히 약하고 그 원천 특허 기술도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여하튼 근데 인공지능, 뭐 수소, 첨단 로봇, 사이버 보안 이런 건 뭐 경쟁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양자 기술,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이건 뭐 추격형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주 항공 쪽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정말로 베스트 팔로워 전략과 함께 지금 버스트 무버 전략, 틈새 시장도 같이 이렇게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려면은 정말로 국가적으로 정말 담대한 우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함께 담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우주 항공 분야가 분명히 추계경 연구가 맞고요. 그 지난 3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그 전 세계 우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1%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99%가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부분을 현재와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꾸는 거에 가장 큰 거를 지금까지 하는 거에 어떤 기획이라든가 의사결정 체계라든가 어떤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번 좀 정말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 가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뭐 차지하겠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그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성적 잘 받겠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장 항공우주청도 뭐 사천에다 할 거냐 대전에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소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다가 두고 본부처를 갖다가 망라를 하게끔 하고,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게 항우연이나 ADD나 아까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라든지 뭐 각 표준연, 뭐 애트리, 뭐 이렇게 다른 출연연에도 있는 일부 우주기능,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역할 분담 또는 일부 통폐합,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예, 그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약간 조금 벗어나서 지역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출연연이나 또 기업, 또 일부 학교, 뭐 또 군 이런 쪽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우주 쪽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려 그러면 국가 대표팀을 만들어야 되고, 그건 어떤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쪽이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의사결정 체계나 이런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월드컵에 나갈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 A매치 팀을 어떻게 최고의 전문가를 꾸릴 수가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주라는 거는 사실은 독립적인 산업 분야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산업이라든가 기반 기술이 모여서 우주에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는 거지, 우주라는 뭐 산업 분야나 어떤 그런 분야가 전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의 구성인력 대부분이 항공우주를 전공으로 한 사람들은 일부고요. 가정건강이 되든 뭐 기계, 전자, 뭐 각종 뭐 우리 천문부터 뭐 물리학 각종 인원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종합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역량을 모으면 충분히 미래는 뭐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같이 이렇게 그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인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의료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공무원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하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일단 사회 구조 자체가 제 시절에는 엔지니어가 되는 게 과학자가 되는 꿈이었고, 지금은 의사 변호사, 그걸 다시 과학자가 되는 분위기로 만들지 않고서는 인재가 모이지 않겠다. 저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 꿈이 뭐 유튜버 또는 뭐 연예인, 뭐 걸그룹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걸 다시 그 과학자가 꾸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어야 되겠다.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대한민국 발전의 길, 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여기서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 나누시고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대한민국의 성장은 과학기술밖에 없다. 그럼 과학기술은 혁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혁신이 기득권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혁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개선과 신뢰를 만드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협력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혁신하는 사람한테 개선을 하라고 그러고 개선 뺏기 못하는 사람한테 혁신을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도 한 사람이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R&D 상한제를 갖고 있죠. 더 못하게 해요. 혁신을 더 못하게 하거나. 이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혁신할 수 있는 기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기업한테 혁신하라고 그러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혁신하라고 그러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혁신하지 말라 그러고 지금 이게 과학기술의 그 연구과제 논아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를 좀 타파시켜 줬으면 좋겠. 제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 국방우주 벤처기업 대표가 있는데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죠. 한 25년간 거기서 하는데 그 미 국방부 달파 거기다가 굉장히 많이 과제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한국에다 이제 법인도 냈으니까 한국 과제를 신청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떨어지냐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참 나눠먹기식 R&D 이거 갖고는 정말 발전이 없겠다. 미국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그 경쟁을 시키잖아요. 거기다 해서 좀 선택과 집중이 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장단점이 있겠지만은요. 항우연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뭐 안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아까 언급하신 아포피스는 네, 저희들이 참여하긴 했는데 주관은 이제 전문연구원에서 했고. 뭐 꼭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제가 뭐 크게 정책을 논하거나 하기에는 제가 뭐 그릇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실무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그 기술력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엔 기술이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경험하고 보유한 사람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KPL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본들 자체도 보면 향후 그분들이 더 이제 향후 미션을 더 개발하실 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실에 있는 그 엔지니어 분들이 조금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그게 뭐 복리후생이 될 수도 있고요. 출연료이 요즘 임금 수준이 좀 어때요? 좀 복지나 임금 수준이 좀? 지금 그 일간지에서도 뭐 지금 뭐 출연료이 뭐 지금 상위 뭐 공공기관 중에서 높은 거로 뭐 나왔는데 지금 출연료이 좀 그 평균 임금이 높은 건 맞는데 이게 착시예요. 뭐냐면은 구성원들이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 올리는 그 알리오라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데이터를 판단하는데 출연연이 평균 연령이 40대 이제 후반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그 임금은 높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따지고 보니까 초임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하여튼 지금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이 출연료 원장이지만은 내가 예산의 자율성이 없다 지금 그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럼 뭐 5천억이다 6천억이다 출연료 내려주면 출연료에서 좀 그걸 좀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예산과 TO를 인력을 전부 다 지금 기재부에서 100% 컨트롤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임금 구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25개 출연연 가운데서도 지금 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제일 많이 받는 기관하고 제일 적게 받는 기관이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출연연 간의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그게 또 걸림돌이 지금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근본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난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출연료 연구자들이 뭐 예전에 그 뭐 정년이 65세에서 61세로 줄어들었고 또 61세로 줄어든 입장에서 또 한
한 15년에 16년에 또 인피가 들어와서 60세, 61세 임금이 또 10%, 15%에서 25%가 또 깎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제 나빠지고 있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 또 채용은 또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그러고 채용은 또 뭐 블라인드부터 해서 지금 어떤 연구 개발의 어떤 특성에 맞는 어떤 채용도 지금 어렵고, 그러니까 예전에 모 연구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블라인드를 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을 뽑아놓고 중국 사람 뽑아놓은지도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실 기재부의 나라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기재부 모든 예산을 무기로 해가지고 다 컨트롤을 하고, 또 행자부는 조직, 이런 뭔가 TO 한두 명 늘리기도 참 힘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계속 인력 구조를 가져오고, 이런 참 이 관료 시스템이 우리나라, 이게 지금은 정말 관료 시스템을 정말 혁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에는 부처 돌아다니면서 기업가 정신 특허 콘서트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여의도 국회 가서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기업가 정신 특허 콘서트를 좀 하려고, 좀 그런 구상은 계속 갖고 있는데 차츰 단계를 밟는 거예요. 작년에 대학, 카이스트, 뭐 서울대, 고려대, 대학 10곳 싹 돌았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는 출연연 싹 돌고, 하반기에 대학도 돌고, 2, 3년 뒤에는 이제 미국 스탠포드대에 가서도 스탠포드대 총장이나 그쪽 교수들하고도 같이 하고, 실리콘밸리 기업인들하고 같이 하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가서도 좀 같이 좀 하고, 단 전제 조건은 제가 영어로 사회를 볼 수 있을 때 이제 어렵다고 봐야 돼요. 제가 2, 3년을 목표로 한다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한 7, 8년 돼도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미국에서 이제 항공우주와 관련해서도 계속 민간의 역할이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민간의 모험자본 공급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연기금이나 이런 데가 모험자본 공급을 하는 천병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UAM 비즈니스나 또 아까 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항공 우주까지 가는 그러니까 커머셜라이즈 하는 중간 단계의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본이 좀 공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중진공이 나름대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을 할 때 초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민간과 협업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제1회 국가연구소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 항우연편 자유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